빗소리가 차갑게 내리는 어두운 묘지. 두 개의 묘비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그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한 소녀의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적힌 이름, 이지은. 남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자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소녀는 이 남자와 어떤 관계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 17살 이지은은 이미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의 야간 알바. 학교 가기 전까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학교로 향하는 게 지은의 일상이었습니다. 3개월 전 지은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말기암. 택시기사였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병상에 누워버렸고 모든 것이 지은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 5살 때 세상을 떠났기에 의지할 곳은 없었습니다. 새벽 알바를 마치고 학교에 가면 수업 시간마다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점심은 늘 굶었고 친구들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방과 후엔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수술비 8천만 원. 지은에게는 절대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지은은 잠깐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은은 화들짝 일어섰습니다.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어딘가 품이 있어 보였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인사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음료수 코너로 향하던 남자, 그 순간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지은은 급히 달려가 남자를 옆으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아버지 간병을 하며 배운 응급처치였습니다. 재빨리 구급차를 부르고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주머니에서 명함이 보였습니다. 강민우, KJ 패션그룹 회장. 지은의 눈이 커졌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은은 남자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지은이 틈틈이 그려넣은 드레스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디자이너. 그것이 지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비서실장 한수진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꼭 보답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지은은 난처했지만 결국 자신의 번호를 남겼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시간 후면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그 일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편의점 문이 열리며 한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데요.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마음에 걸려 하십니다. 결국 지은은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KJ 패션그룹 본사 회장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지은을 맞았습니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우는 지은의 수척한 얼굴과 피곤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고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답을 하고 싶어서 알아봤습니다. 민우가 책상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은의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것, 그날 제 얼굴을 닦아주셨죠? 민우가 손수건을 펼치자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수건 곳곳에 그려진 드레스 스케치들, 섬세한 선, 독창적인 디자인, 완벽한 비율. 이걸 지은 씨가 그린 건가요? 지은은 당황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데나 낙서해서. 낙서라니요. 민우는 30년간 패션 업계에 몸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디자이너를 만나봤지만 이 스케치들은 달랐습니다. 지은 씨,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 혼자 그린 거예요. 이건 재능입니다. 타고난 재능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딸. 아내는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당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꼭 도와줘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딸은 디자이너를 꿈꿨습니다.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하며 눈을 빛내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은 씨,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 않나요?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제안을 들어보시겠어요?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말마다 우리 회사에 나오세요. 실무 디자인을 배우는 겁니다. 1년 후 장학생 선발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대학 진학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날 밤 지은 씨는 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이건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지은 씨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에 들러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디자이너 공부할 수 있게 됐어. 아버지는 딸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꿈 이루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그 회장 사이에 어떤 끔찍한 인연이 있는지. 그날 밤 민우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지은의 손수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수아야, 내가 당신들이 원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을 보는 순간 민우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자신의 딸이 보였다는 것을. 같은 꿈, 같은 열정, 같은 눈빛. 3년 만에 민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첫 토요일 아침, 지은은 가장 깨끗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KJ 패션그룹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안내한 곳은 디자인실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형형색색의 원단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빛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꿈꿔왔던 세계였습니다. 먼저 원단의 종류와 특성부터 배워볼게요. 수지는 실크, 리넨, 코튼, 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원단들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지은은 하나하나 만지며 집중했습니다. 촉감, 무게, 광택. 1시간, 2시간. 지은은 단 한 번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원단 샘플들을 계속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진이 실크 원단을 건넸습니다. 이 원단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지은은 잠시 원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에 따라 반짝이는 광택, 그리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30분 후 수지는 지은의 스케치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 비대칭 네크라인, 자연스러운 드레이프, 섬세한 주름. 이게 30분 만에 수지는 급히 스케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민우는 스케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수아가 가졌던 것과 같은 재능이야. 그날 저녁 민우가 직접 디자인실로 내려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스케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배운 원단별로 각각 다른 디자인을 그려놓았습니다. 단 한 번의 수업으로 원단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건가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제 옷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요. 그때 느꼈어요.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민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아내가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공방을 운영했죠. 그리고 저희 딸도 디자이너를 꿈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지은 씨를 보면 제 딸이 생각나요. 같은 나이 또래였거든요. 그래서 더 돕고 싶은지도 모르겠네요. 지은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냉철한 사업가처럼 보였던 이 사람 안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게요. 민우는 조용히 디자인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던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울려댄 전화벨. 병원에서 들은 그 끔찍한 소식. 아내와 딸.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이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은이라는 소녀를 통해 그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지은 양 덕분이군요. 그래. 저 아이를 보면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 그날 밤 지은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너무 신기했어. 아버지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새로운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셔츠, 언젠가 건강해지면 입혀드리고 싶은 옷.
지은은 연필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매주 주말마다 회사에 나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지은의 눈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디자인실 벽면에는 지은의 스케치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원단 선택, 패턴 제작, 색상 조합,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우가 디자인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잠깐 회장실로 올라올래요? 회장실 책상 위에는 한 벌의 드레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지난주에 디자인한 원피스를 실제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 디자인이 진짜 옷이 됐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 씨는 이미 디자이너예요. 민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를 가르치면서 저도 다시 사는 게 뭔지 배웠어요.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인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은 씨 아버지는 어떠세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병세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서두르라고. 비용은 8천만 원이요. 하지만 민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건 빚은 받을 수 없어요. 빚이 아니라 장학금입니다. 지은 씨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하지만 회장님, 가족을 돕는 마음이에요. 지은 씨는 제게 딸 같은 존재니까요. 지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아버지의 생명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정말 갚을 수 있을까요? 믿어요, 지은 씨라면. 결국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틀 후 아버지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비는 익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민우는 멀리서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소녀. 그때 병실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민우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딸분 수술실 앞에 계시니 잠깐 나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세요. 아니야, 지은이 걱정할까봐. 수술 끝나고 보자. 민우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은의 아버지, 이상철.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6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지은 양 아버지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왜요, 회장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며칠 후 수진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선생님 기록입니다. 과거 택시기사셨고, 민우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이상철.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고 날짜, 장소, 피해자 명단, 강민우의 아내 강수아.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지은, 딸처럼 여기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인 그 사람이라는 것이. 민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찾아 헤매던 가해자, 증오했던 그 사람,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본 그 남자. 민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민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3년 전 사고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가해 운전자 이상철, 피해자 강희진, 강수아, 사망. 민우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3년간 찾아 헤매던 가해자. 법정에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사고 직후 중상으로 의식불명이었고 민우는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그 사람의 딸을 자신이 딸처럼 아끼고 있었다는 것이. 다음 주 토요일 지은이 회사에 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우는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수진 씨한테 배우세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민우는 회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지은이 디자인실로 향하는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 빗속에서 울려댄 전화벨. 영안실 앞에서 무릎 꿇던 그날 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지은을 피했습니다. 지은은 불안해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회장님이 요즘 좀 바쁘셔서. 민우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지은의 웃는 얼굴과 이상철, 두 얼굴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민우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회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우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바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지은 양이 매일 울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 선생님이 그분들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 하지만 지은 양에게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지은이를 볼 때마다 아내와 수아가 생각나. 그리고 그 사람이. 회장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지은 양을 도울 건지 아니면 모든 걸 끝낼 건지. 그날 밤 민우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내와 딸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수아야. 저 아이 아버지가 당신들을 죽인 그 사람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나한테 수아처럼 소중해졌어. 처음으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 빗소리만 대답했습니다. 오랜 침묵 후 민우는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에요. 용서해야 평화로워요. 하지만 용서라니. 어떻게 아내와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이상철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철의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갈까? 한참을 고민하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지은 씨.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요즘 저를 피하시잖아요. 민우는 지은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 아니야, 지은 씨. 그냥 내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회장님은 저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아버지처럼요. 그래서 회장님이 힘들어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민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도 지은 씨가 소중해요. 정말로. 병원을 나서며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증오를 택할 것인가, 용서를 택할 것인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 며칠 후 민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나요?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모든 것. 일주일 후 수진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고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그리고 한 줄의 기록. 택시 뒷좌석에 산모 탑승, 긴급 출산으로 병원 이송 중.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산모, 긴급 출산. 목격자 진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음. 운전자는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수진 씨, 그 산모는 어떻게 됐나요?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모녀 모두 건강합니다. 민우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산모를 살리려고. 며칠 후 민우는 한 주소를 손에 쥐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그 산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한 여성이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엄마, 공원 가요. 밝은 목소리. 민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3년 전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의 일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에서 여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저는 죽을 뻔했어요. 진통이 갑자기 시작됐는데 혼자였죠. 택시 기사님이 제 상태를 보자마자 병원으로 달렸어요. 빨간불이었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가 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나중에 들었어요. 그 사고로 2분이 돌아가셨다고.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2사람이 제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이 선생님이 산모를 구하려다 사고를 낸 거라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모녀는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민우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3살짜리 소녀. 만약 상철이 그때 멈췄다면 저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민우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상철은 산모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우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철을 미워해야 하나, 이해해야 하나. 그날 밤 민우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수아야. 이제 알았어. 그 사람이 왜 빨간불에 들어왔는지.
산모와 아기를 살리려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 3살이야.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어. 만약 그 사람이 멈췄다면 당신들은 살았을 거야. 하지만 그 모녀는 죽었겠지.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체 뭐가 정답이야?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야? 나한테 말해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오, 용서, 복수, 화해,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민우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상철이 입원해 있는 병원. 민우는 상철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수척한 남자. 누구세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상철의 얼굴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아요. 사고 후 머리를 다쳐서 그날 돌아가신 두 분이 제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상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희진, 강수아, 제 가족이었습니다. 상철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민우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 왜 빨간불에 들어가셨나요? 저는 임산부분이 비명을 지르셨어요. 아기가 나온다고. 저는 그냥. 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산모와 아기는 살았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금 3살이에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상철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회장님의 가족이었다니. 민우가 상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철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3년간 이 선생님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선생님은 누군가를 살리려 했던 거잖아요. 아기는 없었어요. 제 아내가 생전에 말했어요.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라고. 용서해야 평화롭다고.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회장님의 가족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파요. 하지만 이 선생님을 증오한다고 그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에게는 딸이 있더군요. 지은이라는.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를 아세요? 제가 지은 씨를 돕고 있습니다. 디자인 공부를 시키고 있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재능 있는 아이를 돕고 싶었어요. 제 딸처럼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 딸을 도우시면 안 됩니다. 지은 씨는 이 선생님의 죄와 관계없어요. 그 아이에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소중해요. 빨리 회복하세요. 지은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의 패션쇼도 봐주셔야죠. 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민우는 병실을 나서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증오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은이 아버지 병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여보, 수아야. 내가 용서했어. 민우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이제 평화로우세요. 민우는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으로 묘지를 떠났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증오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장학생 시험에 합격했고 명문 디자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5년 후 오늘, 지은의 첫 패션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갤러리, 신진 디자이너 작품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백스테이지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 씨, 준비됐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지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객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좌석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상철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은 씨를 위한 날입니다. 조용히 지켜봅시다.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첫 번째 모델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이 디자인한 드레스,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인 실루엣. 객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벌, 두 벌, 세 벌. 모델들이 차례로 무대를 걸었습니다. 민우는 무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편의점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해준 그 소녀. 손수건에 그려진 스케치를 보고 재능을 발견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컸네요. 지은 씨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겁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이 선생님,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자신을. 마지막 무대. 지은이 직접 무대에 올랐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우.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지은이 객석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빠. 지은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대단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빠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은 민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지은 씨.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모두 지은 씨 자신의 노력이에요.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고마운 건 접니다. 민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다시 꿈꿀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민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저를 지켜봐 주실 거죠? 물론이죠. 지은 씨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그날까지.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상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딸만큼은 지은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서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아야. 오늘 지은이 패션쇼를 봤어. 정말 대단했어. 민우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 내가 살아있었다면 저 아이와 친구가 됐을 거야. 둘 다 같은 꿈을 꾸니까. 여보,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죠?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게, 복수 대신 화해를 택한 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우는 그 바람 속에서 아내의 미소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았어요. 민우는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아야. 민우가 딸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빠가 내 꿈을 이어주고 있어. 지은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넌 아빠를 용서해 주겠지? 민우는 처음으로 묘지에서 눈물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터널을 지나 민우는 마침내 용서와 화해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지은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민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민우는 다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